자, 시작합시다. 핵심 정리집 114페이지. 우리 이제 정책학의 서론을 얘기했고요. 정책 의제 설정.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에 유형하고 왜 특정한 의제는 의제 설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엘리트론이냐, 다운론이냐, 뭐 조합주의냐, 정책 네트워크냐 이런 거 했죠. 그죠? 자, 근데 양이 가장 많은 정책 결정은 방금 잘 끝냈습니다. 그죠? 기본 컨셉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합리 모형, 이선정합, 문정 목설 대탄 결례 비평선의 최적화죠. 전혀 그런 거 안 되는 거. 무슨 모형? 쓰레기통 모형, 문책 참기, 진날, 참선기술, 문책 참기, 진날. 중간은 무슨 모형? 만족 모형이나 점정 모형이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정된 정책을 집행에 닿는 정책 실행하는 정책 집행인데, 거기 이제 114페이지에 보시면 그 오클랜드 사업 있죠. 오클랜드 사업. 자, 그 별표. 정책 집행에 놓으면 필연적으로 계기가 있습니다. PW로 할게요. 오클랜드. 프레스만 윌다브스키 나와있죠. 그죠? 프레스만 윌다브스키. 미주짝.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1973년에 오클랜드 사업 실패를 분석하면서, 자, 오클랜드 사업이 뭐라고요? 약 2,200여 개의 흑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공공 토목 사업들을 하는 사업인데, 집행은 많이 됐는데 일자리는 몇 개밖에 43개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건 잘 보세요. 오클랜드 지역에 흑인 일자리를 위해서 만든 사업 이름 뭐라고요? 오클랜드 사업인데 결정은 잘 됐단 말이야. 그전에는 여러분, 정책이 결정되면 집행은 자동적으로. 그래서 정책 효과가 나는 걸로 봤고, 그래서 뭐만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결정을 잘할 것인가만 연구했는데, 결정은 잘했는데 집행에서 실패한 사건이 있었던 거야. 무슨 사건? 오클랜드 사업.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레스만 윌다브스키가 이 위에 있죠. 대충 씁시다. 그래서 발표한 책 이름이 집행론 영어로 써야 되겠다. implementation. 이게 정책 집행이라는 뜻입니다. 자, 프레스만 윌다브스키는 1913년에 정책 집행론이라는 책에서 무슨 사업의 실패? 오클랜드 사업의 실패를 분석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클랜드 사업에서 정부가 집행을 할 때 기업들한테 고용 장려금을 줍니다. 공공 토목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건설 업체한테 맡기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고용해야 돼요? 흑인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까지는 잘 집행했는데 이 기업들이 흑인을 고용 안 해버린 거야. 이 사람 토목사업 할 때 건설업체들이 흑인 고용 안 해버렸어요. 아, 정부가 이렇게 봐보세요. 직접 고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 매개 집단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걸 공동행동의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이 가장 시험 영역입니다.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공동행동의 복잡성. 공동행동의 복잡성. 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리 정보를 너무 많이 두면, 자, 이분들이 지금, 자, 여러분, 기업이나 요 건설업체들이 이 정책을 비토, 영어 뭐라고요? 거부하다는 뜻이죠. 각각이 무슨 점이 돼버렸어요? 거부점이 돼버렸죠. 그잖아요. 그래서 비토 포인트, 다시 뭐라고요? 오클랜드 사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집행에서 너무 많은 행위자들이 참여시키면 그 행위자들이 무슨 포인트가 된다? 비토 포인트가 된다. 다시 무슨 포인트가 된다? 비토 포인트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중요지기의 빈번한 교체 밑줄, 빈번한 교체, 그리고 부적절한 집행기관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패, 집행 실패. 큰 흐름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하그로버라는 학자가 엄청 재밌는 말을 했어요. 다 잡으세요. 그렇죠.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집행이 되고 나서 정책의 성과가 난다라고 가정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책 결정과 정책 성과를 정책 집행이 링크 시켜주고 있죠. 연결시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링크? missing link. 무슨 링크? missing link라는 표현을 씁니다. missing link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로 보는 학자는 정책 집행을 잃어버린 연계, missing link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았는데, 자, 갑니다. 두 가지의 극단적인 관점이 대비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좀 있다고 이제 고지협정과는 다음에 보시고, 자, 115페이지 하향식하고 115페이지 밑에 상향식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향식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다시 뭐라고요? 하향식하고 상향식이 있어요. 정책 집행을 대한 연구하는 거는 뭐라고 했다고? 탑다운하고 바텀업이 있다는 거야. 자, 갑니다. 자, 여기는 주인공이 결정자야. 자, 결정자. 그리고 결정이 끝났어요. 결정 끝났다고. 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공근로 사업을 위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가 부평동이라고 할게요. 부평동 사무소에 5명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이제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하향식은 누구 입장이라고요? 결정자 입장이야. 정책이 끝났어요. 그러면 결정과 집행이 구분되면 정치행정 1원론이에요? 2원론이에요? 정치행정 2원론이죠. 정치는 결정하는 거고 행정은 뭐 하는 거다? 집행하는 거죠. 그럼 자, 정책 결정이 끝나고 나서 성공 요인.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자, 하향식은 너무 쉬워요. 자, 여러분,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로 했죠, 결정자가.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자,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누가 집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행정은 또 법치행정이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법률이 없으면 안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죠. 집행조직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법률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고 결정자가 가끔씩 한 번씩 챙겨줘야 되겠죠. 여기 하향식이야. 너무 쉽죠. 하향식. 다시 말하고 결정이 끝났어요. 누구 입장? 정책 결정한 사람이 과연 이 집행 현장에서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체크리스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바티어라는 학자는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아라는 학자는 모든 대부분의 정책 집행 사례를 연구해서 자기는 5가지, 다시 뭐라고요? 5가지, 크게 5가지
작게 16가지. 성공 집행을 요인할 뭐 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 그 천만다행인 게 여러분 5개는 안 나와. 5개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방금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갑이라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한테 공공근로 사업을 맡겼는데 몇 명 선발한다고요? 5명을 선발하는데 2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우리 사업의 취지는 배분 정책입니까? 재분배 정책입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일자리를 창출하니까 무슨 정책이에요? 재분배 정책이죠. 자, 방금처럼 담당 조직 지원해줬죠. 예산 내려보내줬죠. 법률 만들어줬죠. 가끔은 2주에 한 번씩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챙겨줬다는 거야. 제대로 집행될까? 이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는 선착순으로 먼저 집행을 해버렸어요. 선착순으로 집행하면 저기 못 사는 산동네에 있는 사람보다는 동사무소에 가까운 사람들이 더 빨리 신청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집행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상향식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스트리트 레벨 뷰로크래시입니다. 관료죠, 관료. 자, 뭐라고 번역할까요? 스트리트 레벨은 이제 일선에서 실제로 대민들을 접촉하고 일을 하는 사람 말하죠. 여러분, 장관, 차관이면 직접 대민 서비스 하는 사람들 아니죠? 무슨 관료? 일선 관료. 여기죠, 여기죠. 여기 장관 있습니다, 장관. 여기는 무슨 식? 하향식. 결정자가 결정 끝났죠? 그래서 지지를 보내주고, 법률 만들어주고, 예산 만들어주고, 집행조직 인력 정해줘서, 야! 집행해. 위에서부터 아래내려줘. 하향식. 근데 여러분, 일선 관료인 갑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내려왔죠. 근데 자기 5명 선발해야 되는데 20명 지원했어요. 그러면 재분배 정책의 취지에 맞으려면 가장 소득이 공공하고 필요한 사람을 선발해야 되죠. 20명을 일일이 재산 신고 다 조사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죠. 자기 다른 일 하고 있잖아요. 일선 관료는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죠. 그리고 20명이 항상 신청하면서 어떻게 또 바카스 한 번 사와서 나 요즘번에 꼭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분도 또 해줘라 그러죠. 근데 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주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휘발유 들고 와서 나 안 해주면 자폭할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뭐에 대한 위협? 권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해요. 항상 모순되고 상충되는 기대를 하고 있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먹는 거니까 일선 관료들의 이 행동에 따라서 재분배 정책이 사실상 무슨 정책화돼 버렸어요? 배분 정책화돼 버렸죠. 먼저 온 사람 먼저 주는 거는 배분 정책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상향식은 엄청난 의문을 제공합니다. 정책을 집행 현장에서 정책을 자주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정자냐, 일선 관료냐? 여기서 일선 관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향식이죠. 상향식 다시 일선 관료입니다. 일선 관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정책 목표에 맞게 따를 수 있도록 산곡지나 무슨 동에 사냐? 아무동이나 현우의 아무동이나 예를 들어 부계동. 제가 부계동에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계동 사무소는 5명, 3명 모집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을 모집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이렇게 다르게 집행될까?
왜 이렇게 다르게 집행될까? 그것은 일상, 여기서는 그게 분석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려보내주는 지지나 법률이나 예산이나 지원 조직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일선 현장에서 이 일선 관료들이 보이는 행태와 노력,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집행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선 관료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일선 관료들을 물어봐야 되겠죠. 저요, 다른 일 하고 있어서 이거 금방 못해요. 한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는 공무원 할 사람이 너무 젊은 도시라서 없습니다. 좀 젊은 사람들의 정책으로 좀 바꿔주면 열심히 해볼게요. 일선 관료들한테 뭘 줘야 된다? 재량을 줘서.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엄청 시간 많이 나옵니다. 상향식은 정책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집행 문제.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정책 집행 현장마다 다르니까 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 관료들한테 뭘 주는 게 성공적 집행의 핵심이다? 재량을 부여하는 거. 재량을 부여하는 거. 그래서 이 상향식 이론의 아주 중요한 이론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리스키아의 일선 관료 이론입니다.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답시다. 정책 집행은 그 외에는 뭐 짜치는 몇 개만 있고요. 됐습니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다시. 정책 집행론이 본격적으로 촉발하게 된 계기는 뭐라고요? 프레스만 윌답스키가 1973년 임플리먼테이션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그 책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오클랜드 사업이 잘 결정됐지만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비토 포인트, 빈번한 교체, 부적절한 집행 기간이다. 그 다음부터 자, 성공적 집행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두 개의 모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갑니다.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만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자, 115페이지. 하향식입니다. 탑다운. 정치행정 몇 원론 입장? 2원론입니다. 집행자에게는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짚어보시면 하향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결정자예요. 결정자. 이런 거죠. 내가 정책 결정했어. 집행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연구하는 거예요. 집행자들은 내가 시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때 영어 원문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요. 집행자를 예스맨으로 표현해요. 예스맨. 예스맨. 그냥 여기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성공 집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밑줄. 3번. 관련 집단의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당연하죠. 왜요? 결정자는 자기가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를 원하죠. 그 다른 집단이 나서서 뭐 관여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합니다. 4번 맨 끝에 결정자의 리더십에 의존한다. 5번 관계주의 모형 별표. 자, 여러분, 정치행정위원회는 집행 단계는 결정 다음 단계죠. 근데 자, 여기 잡으세요, 여러분. 자, 상향식은 지금 재량을 인정해 달라 그랬죠. 여기서 아까 저 너무 바쁘니까요. 결정자님 일주일만 좀 연기해 주세요. 집행자가 지금 정책의 결정을 관여하죠. 결정 단계와 집행 단계가 순환적이니까 단계주의 아니죠. 결정 다음에 집행이 있다. 결정된 내용은 집행자가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무슨 주의? 단계주의 모형. 단계주의 모형. 사바스어 마즈마니안 5가지 요인 넘어가시고 이거는 사바스어와 마즈마니안이 시험에 잘 놉니다. 반미터와 반혼. 그냥 반자 놓으면 하향식이다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 알았죠?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내용은 안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 중 하향식 학자로 연결된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상향식 가시죠. 정치행정 이론론, 재량 인정, 집행된 정책은 다시 결정으로 수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계주의를 긍정한다, 부정한다? 단계주의를 부정합니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하향식은 장관, 최고 결정권자의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상향식은 집행 현장에서 일하는 무슨 관료? 일선 공무원들의 능력이 중요하죠. 4번. 무슨 문제 해결? 집행 문제 해결. 다시 무슨 문제 해결? 집행 문제 해결. 밑에 줄에 상향식 접근법은 공식적 목표를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지 않죠. 왜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5번. 끝에 결정과 집행의 엄밀한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책적 이런 논이죠. 6번. 상향식은 말단 집행 계층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면서 바람직한 행동과 조직 운영을 유발하기 위하여 재량과 자원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맞죠? 이건 상향식이죠. 7번.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향식에서는 성공적 집행의 평가 기준이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집행해서 정책 의도를 구현하는 거라면 상향식은 지금 아까 여러분 이 공무원이 9시부터 6시까지 다른 정책을 집행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 집행이 내려와요. 그러면 눈치를 딱 보고 새로 내놓은 정책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아예 집행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6번. 정책 결정권자의 의도 구현이 아니라 일선 관료들의 바람직한 행동. 적응 탁상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선 관료들이 집행해야 한다는 관점은 상향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 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갑니다. 하나의 정책이 지배한다. 다수의 정책이 경쟁한다. 맞죠? 이해했죠? 다수의 정책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집행 안 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 연구 중점, 정책 의도 구현. 누구 입장? 결정자 입장. 현장에 적응하고 착상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중간 매개 집단의 참여에 부정적이다. 여기는 참여에 긍정적이다.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 의도를 구현하는 거냐? 적응, 착상, 생존하는 거냐? 밑에 연역적이냐? 귀납적이냐? 정치행정 이원론이냐? 정치행정 이론론이냐? 정치행정 여러분 자 이거 집중해봐요. 대의민주 원리에 충실하면 정치행정 이원론입니까? 이론론입니까? 대의민주 원리에 충실하면 국회가 결정하고 행정안 집행하는 걸 보니까 대의민주 원리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하향식은 대의민주 원리에 충실하죠. 상향식은 집행자인 관료들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대의민주 원리를 위반하죠. 이해하셨죠? 대의민주 원리 충실 위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 리스키아이 일산 관료이론. 다시 리스키아이 일산 관료제 이론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교사, 경찰. 집행 최일선에서 별표. 일선 관료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에게 정책을 전달. 그래서 전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달자. 취약계층 삶에 큰 영향을 주죠. 그죠? 복지 수급자로 선발하고 선정하느냐가 큰 문제를 끼칩니다. 그죠? 2번. 업무 상황은 일률적으로 정형하기 힘들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죠? 목표가 모호하거나 이율 배반적인 경우가 많다. 4번. 업무량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5번.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6번. 기계적 대우가 아니라 인간적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7번.
주민 고객들을 불평부당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원칙과 개별 주민 고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요구 사이에 갈등합니다. 6번, 재량이 많다 적다? 엄청 많죠. 여러분, 5명 모집해야 되는데 20명 지원했어요. 그죠? 그럼 그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자기 운명이나 생활이 결정돼요? 일선 관료에 의해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9번의 맨 밑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이 되죠. 그죠? 방금 했잖아요. 재분배 정책이 선착순을 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배분 정책화 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치?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로 이해됩니다. 집행자로 이해됩니다. 그들은 단순화와 정형화라는 코핑 메커니즘 있죠. 적응 메커니즘으로 행동을 해요. 내용 보시면 고객 집단을 재정의하거나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모욕 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무슨 메커니즘? 이 적응 메커니즘을 왜 만든다고 여러분? 자, 갑니다. 자, 여러분. 동네 여러분 경찰이 순찰 돌잖아요. 그죠? 여기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1시간 내에 순찰 돌았는데 골목골목 꼼꼼하게 다 돌면 3시간 걸려요. 보통 그래 순찰차들이 어떻게 순찰 돌아요? 과거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 위주로 스팟 순찰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일선 관료 시간 정보 자원 부족하죠. 모든 지역은 꼼꼼하게 순찰해도 모순되고 대립되는 기대를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 순찰을 어디 제대로 판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무슨 메커니즘? 적응 메커니즘. 그래서 선배들이나 거기 근무하던 분이 맞아. 요 동네가 좀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그 동네 한번 2번 돌고 저기 아파트 단지는 범죄 발생 안 하니까 그냥 대충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 많이 하잖아요. 5명 모집하는데 20명 왔잖아요. 그죠? 이분들에 대한 정보 부족하죠. 내가 이분들 꼼꼼하게 심사할 시간 없죠. 모두 다 해주길 원하죠. 그때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딱 말하면 바로 알아. 우리나라에서 지원자가 많으면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자, 납세 증명서하고 소득금액 증명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세요 그래요.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죠. 그러면 이제 시간 안 되는 20명 중에서 한 10명은 탈락해버려요. 그럼 이제 5명 남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가장 나쁜 관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여기 사는데 요 동네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 슥 정보 흘려가지고 미리 5명 신청 다 받아버려요. 그럼 날 모르니까 어떻게 해? 아주머니가 그냥 5명 골라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딱 접수하러 가면 아이고 접수 끝났습니다. 딱 이렇게 하죠.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 잘못이 있겠지만 일선 관료들의 집행 현장의 그 구조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재밌는 이론이죠. 잠깐만 앞으로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114페이지입니다. 여기 뒤에 같이 먼저 합시다. 말 나온 김에 자, 요 상향식을 전제로 하면 나카무라 스모드루들은 자 보세요. 상향식을 전제하면 이 경우에는 고지 협재관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결정만 정책 결정자가 하고 집행자가 집행을 하는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 있겠지만 이제는 집행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에 따라서 결정자와 집행자의 권한관계를 이 사람들은 5개를 나눴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고지협재관 시작. 고지협재관 한번 봅시다. 고전적 기술 관료형 밑줄. 고전적 기술 결정자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집행자에게는 기술적 재량을 주니까 기술자형이죠. 그죠? 기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줍니다. 이거는 결정자에게 가장 권한이 큰 거예요. 알았죠? 시시적 위임형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적, 관리적 재량. 자,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쉽죠? 기술관료형은 무슨 재량? 기술적 재량. 지시적 위임형은 행정적 재량. 협상형은 이제는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가 아니라 무슨 목표? 정책 목표를 결정하죠. 집행자는 그걸 꼭 동의하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2번 결정자와 집행 사이에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뭐 한다?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형? 협상형이라고 그래요. 협상형. 재량적 실현가형은 추상적 일반적 목표 설정. 자, 결정자는 자, 이거 느낌 잘 봐요. 자, 갑니다. 구체적 목표 설정, 구체적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추상적 목표 설정. 다시 구체적 목표 설정, 구체적 목표 설정, 그냥 목표 설정, 무슨 목표? 추상적 목표 설정. 관리도 기업가형에 가보면 주어가 놀랍죠. 누가 정책 결정을 해요? 결정자가 아니라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권한이 있단 말은 강요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유명한 후보, 여러분 후보 보세요. 1924년부터 72년까지 몇 년 동안 약 40년 넘게 미국 FBI 국장을 했대요. 나중에는 여러분 대통령들이 후보한테 와서 아이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한 거야. 후보는 집행자잖아, 그지? 대통령 관점에서 보면 후보는 집행자잖아요, 그죠? 후보가 어이, 수사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통령 알아서 해. 그러면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누가 더 권력이 많아요? 집행자. 극단적으로 요 두 개가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대립되는 모형이죠. 완전히 대립되는 모형이죠. 결정자에게 권한이 많다. 보전적 기술 관료형. 집행자에게 권한이 많다.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고지협재관 다시 뭐라고요? 고지협재관 요것도 시험에 좀 노는 편이거든요. 다시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118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요게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10번 다시 보시면 상향하고 하향이 있으면 항상 또 뭐가 나와요? 두 개를 뭐 해보자? 통합해보자. 무슨 모형? 통합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람은 바로 엘모입니다. 엘모. 사바세오와 마즈마니아는 좀 어렵고 멜랜드. 갈등과 모성애라는 관점에서 해보자. 이런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불합리하다 그랬죠. 그렇다고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하는 점적 모형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H1이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근본적 결정의 상황에서는 무슨 모형? 합리 모형으로 하고 세부적 결정을 내야 될 사항에서는 무슨 모형? 점적 모형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죠. 상황 적합 모형이라 그랬고 전략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하향식이 좋고 어떤 경우는 상향식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이 모호성이 낮은 경우에는 분명하니까 상향식의 재량 해석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모호성이 높으면 여기는 그러니까 갈등과 모호성이라는 관점에서 두 개의 모형을 통합했죠. 엘모어는 여러분 요 단어만 기억해야 되는데 상호 가역성인데 엘모어는 자 보세요.
하향식을 딱 보면 아시겠죠? 백워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포워드니까 내려오는 거 맞죠? 백워드, 한번 뭐라 그래요? 포워드. 앞에서 가니까 한글로 하면 무슨 방향? 전방향. 요거는 무슨 방향? 후방향.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해야 돼요. 해볼게요. 자, 볼게요. 체크리스트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알았죠? 자, 보여? 결정자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번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3번, 5번, 7번, 9번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쭉 내려보내면 NRC가 하향식이죠. 잡으세요. 3번, 5번, 7번, 9번을 결정했는데 바로 집행 안 하고 누구한테 가서? 일선 관료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정책 집행하려면 3, 5, 7, 9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일선 관료인 네가 생각이 맞아? 아이고, 장관님 3번은 필요 없고요. 1, 2, 5, 7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래놓고 이게 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 부평구니까 인천시에 가서 인천시 공무원한테 일선 관료한테 뭐라 그래요? 야, 원래 내가 3, 5, 7, 9 필요하다 그러는데 요 공사무소 직원들이 1, 2, 5, 7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맞냐? 그러니까 아이고 요것도 맞는데요. 요 9번이 필요해요. 라고 해요. 그러면 1, 2, 5, 7, 9로 하면 되죠. 옛날에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인정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무슨 논리? 무슨 논리? 상호 가역성이야. 왔다 갔다 하면 자 이거 보자. 하향식으로 도출한 변수를 일선 관료에서 다시 백워드로 올라와서 검토해서 다시 집행을 하면 상향과 하향을 통합한 거 맞죠? 이게 뭐라고요? 엘모의 통합 모형이에요. 포워드와 백워드를 나누는데 포워드는 탑다운이고 백워드는 바텀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과역성을 따라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상향과 하향이 통합되는 거죠. 됐습니다. 사바스티어는 여기 집행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집행 현장을 보면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집행 현장을 보면 상향이죠, 그죠? 집행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뭐라고 이거? 상향식이죠. 그럼 여기는 집행 현장에는 찬성하는 연합이 있고 반대하는 연합이 있대요. 이 집행 현장에 있는 정책 하위 시스템의 성공 집행 요인, 성공 집행의 요인이 이렇게 영향을 주면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이 서로 정책을 학습을 하거나 토론을 해서 정책이 변화한다는 거죠. 성공 집행 요인은 무슨 식이에요? 하향식이죠.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준비됐죠? 8페이지. 사바스티오와 마즈마니안의 어드보컷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옹호하다, 주장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모형? 옹호 연합 모형 또는 무슨 모형? 지지 연합 모형. 고올리션이 연합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저는 ACF라고 할게요. 상향식의 분석 단위 밑줄. 정책 하위 시스템. 지지연합입니다. 하향식의 영향 요인. 자, 정책 옹호연합이 있고요. 중개자가 있고 정책 학습이 있습니다. 7번. 10년 이상의 정책 변동 발표. 10년 이상의 정책 변동. 여기 시험 잘 놉니다. 10년 이상의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ACF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옆에 그림 보시면 여러분 밑에 자 보세요. 왼쪽에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변수 사각형 두 개 있죠. 그거 전체 이렇게 묶어서 동그라미 묶어서 TD 써서 이렇게 냈으면 지금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나 있죠. 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TD. 그러니까 통합 모형이니까 상향하고 하향이 다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요게 성공 집행의 요인이라서 이거 뭐라고요? 하향식의 변수고 옆에 보면 정책 하위 시스템 있죠? 그거 위에 빼서 BU, 바텀업이라 쓰세요. 바텀업. 자, 옹호연합 A와 옹호연합 B가 있죠. 그죠? 밑에 보면 정책 믿음 있죠. 정책 믿음 발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 놓은 김에 다 설명해 버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찬성연합하고 반대연합, 옹호연합하고 다른 옹호연합은 어떻게 모이느냐? 바로 이 사람들은 갑니다. 뭘 공유하는 사람? 정책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다시 옹호연합은 뭐라고요? 같은 정책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인데 이 옹호연합의 정책 신념은 안에 내용물이 3개예요. 디프 코어, 팔러스 코어, 세컨더리. 세컨더리가 영어로 이제 2차적이다, 부차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디프 코어 번역해 보시죠. 깊은 핵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저 핵심, 근저 핵심, 무슨 핵심? 정책 핵심. 요게 시험 봅니다. 뭘 중심으로 보인다? 팔러스 코어. 다시 무슨 코어? 팔러스 코어. 다시 뭐라고요? 팔러스 코어 중심으로 모이고 뭐가 바뀌었을 때? 세컨더리. 다시 뭐가 바뀌었을 때? 세컨더리가 바뀌었을 때 정책 변동이 일어납니다. 됐습니다. 다시 위에 올라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3번 읽어볼게요. 옹호연합은 정책에 대한 특별한 믿음 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주로 무슨 핵심? 정책 핵심이죠. 정책 여기 있잖아. 팔러스 코어라고 써세요. 위에다가. 팔러스 코어. 여기 있다. 팔러스 코어 중심으로. 자, 이거 나옵니다. 옹호연합은 뭘 중심으로 모인다고요? 팔러스 코어. 다시 무슨 코어? 팔러스 코어 중심으로 모이고 자, 동그라미 5번. 정책 학습은 세컨더리. 무슨 차원? 부차적이고 2차적인 차원. 요거 바꿔서 시험 엄청 많이 냅니다. 알았죠? 바꿔서 아주 많이 냅니다. 자, 옹호연합은 뭘 중심으로 보인다? 팔러스 코어. 뭐가 바뀌면 정책 변동이 일어난다? 세컨더리 차원이 정책 학습으로 바뀌면 정책 변동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메릴랜드. 이거 너무 쉽죠? 표 밑에 보시면 하향식 동그라미, 적합 동그라미, 모호성이 낮은 동그라미. 관리적 집행과 정치적 집행은 모호성이 낮은 경우.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어디가 지웠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좀 지워졌지만 뭐가 낮은 경우? 모호성이 낮은 경우에는 상황에는 그렇죠. 모호성이 낮으면 관료들이 재량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식? 하향식인데 요거는 다음 외웁시다. 관리적 집행, 정치 집행은 다음 외우고 알았죠? 그리고 밑에 상향식 동그라미, 적합 동그라미, 모호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슨 조건? 상향식이다. 됐습니다. 소렌 윈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거의. 엘모는 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상호 무슨 논리? 상호 가역성의 논리. 포워드
하향식 체크. 다시 후방향 백워드는 상향식 체크. 됐습니다. 자, D 보시죠. D. 동그라미 D. 후방향적 접근의 연구 순서는 일선 관료들의 행동을 연구한 다음 말단 계층부터 차 상위 계층 올라가면서 집행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바람직한 행동과 재량을 연구해 간다.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재량을 집중합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여기 자자자 말죠? 지워버렸네. 말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연구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상호 가역성에 따라서 됐습니다. 동그라미 5번 다시 보시죠. 엘모어는 통합 모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향적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수단을 강구할 때는 상향적 접근을 맞죠? 이해적 이제 왜 이게 가능해요? 왜 그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무슨 논리? 상호 가역성의 논리. 상호 가역성의 논리. 됐습니다. 성공 집행의 논리 넘어가시고,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는 데 넘어가시고, 121페이지만 봅시다. 거기 집행 곤란만 동그라미 치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집단이 수혜를 입는 집단보다 작거나 크면 집행이 곤란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조직화가 되어 있는 경우 강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만약 조직화가 안 되어 있으면 피해를 입는 집단이 아무리 강하고 커도 집행이 용이해요. 맞죠? 그러니까 조직화가 약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집행이 용이하죠. 그죠? 조직화가 강한 경우에는 뭐가 더 클 경우? 각각나 클 경우 피해를 입는 집단이 수혜를 누리는 집단보다 같거나 큰 경우, 상식 이해되죠? 넘어갑시다. 정책 순응과 불응이 있습니다. 그죠? 정책 순응 됐습니다. 집행 조직이나 대상 집단이 행동에 따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자 성공 집행의 결과 변수가 뭡니까? 정책에 대한 순응이죠. 정책 순응. 요인은 필요 없고요. 자 갑니다. 순응 확보 수단 별표 A 라인옵니다. 강압적 강제적 수단은 규제하는 거고 처벌 규제, 벌금 형벌 규제, 단기적 효과, 심리적 저항. B가 시험에 잘 놉니다. 처벌은 불응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시행되기 때문에 불응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불응의 원인 밑에다가 경제 심리 써보세요. 콤마 심리.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불응했을 것 같아요?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불응한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심리적으로 기분 나빠서 불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불응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안 쓰고 어떤 사람은 기분 안 좋아서 안 썼잖아요. 다르게 대우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집행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알았죠? 강압적 수단,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불응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죠? 공리적 접근은 보상이나 혜택, 자리 보존, 보상금, 보조금을 주는 건데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응하려는 사람들은 명예나 체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나중에 볼 건데 이게 사기결정 이론인데 자 보세요. 내가 좋아서 자원봉사를 왔는데 아이고 고맙다면서 약간의 사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자원봉사 올까 안 할 거야? 안 와. 왜? 내가 돈을 바라고 자원봉사를 안 온 거야. 나 진짜 자원봉사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사례금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자원봉사 오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마음은 모르잖아.
아, 돈 받았으니까 왔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 자원봉사를 안 와버리면 야, 돈을 줬는데 안 오네? 그러면 이 자원봉사가 진짜 자기가 원해서 왔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외적 보상을 하면 자율적인 순응이라든지 자율적인 어떤 행동의 욕구를 없애버리는 거야. 맞죠? 내가 좋아서 저 정책을 따라하는데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돈 주면 마치 이것처럼 어떻습니까? 순응을 안 해요. 마치 내가 돈 받아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규범. 도덕적 설득입니다. 설득하거나 촉진하는 것. 장점은 좋은데 단점은 피해 집단이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 하겠죠. 그죠? 네, 다시 의도적으로 불응의 핑계를 찾으려고 한다. 뭐의 단점이다? 설득의 단점이죠. 그죠? 설득의 단점이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한테 좀 체면 손상을 가져온다. 뭐의 단점? 보상의 단점이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행된다. 뭐의 단점이다? 규제, 처벌의 단점이죠. 그죠? 됐습니다. 엘모 넘어가시고. 기획 논쟁은 로드 투 서프트만 기억합시다. 아시죠? 정부가 규제하거나 기획이 많아지면 결국 국민이 뭐가 된다? 노예, 농노가 된다. 우리 역사 공부할 때 했죠? 로드 투 서프트. 파이너, 로드 투 리액션. 기획 찬성. 마나임, 우리 스테이신다. 홀콤버, 계획적 민주정부. 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계획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획적 민주정부에서 기획과 민주주의의 조화를 인정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학자는요, 보세요. 플랜이 있고, 플래닝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구체화한다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발음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1번, 2번. 자, 플랜, 소연, 몇 번이야? 1번? 진은, 윤정, 재준, 현우는? 야, 이제 2번 해줘야지.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보고 이걸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번역의 문제죠. 번역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정책을 집행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뭘 짜는 거예요? 집행에 대한 플래닝, 기획을 짜는 거죠. 기획을 짠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기획론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책 집행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해하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더 정책보다 더 상위 변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왜 지금 이게 기획이 정책 집행에 붙어 있느냐, 이것만 설명했어요. 알았죠?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이것만, 자, 이것도 안 나온 지 한 10년 된 것 같다. 그죠? 다시, 하나만 기억합시다. 기획에 반대한 사람 누구? 하이에크, 로드 투 서프트. 나머지는 눈팅만 해주시면 되겠고, 기획의 유형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롤링 플랜이 재밌는데, 이것도 개념만 좀 잡아봅시다. 롤링 플랜. 핵심 개념은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 핵심 개념은 롤링 플랜 나와 있죠. 두 번째 칸에 동일 기간 유지 밑줄. 동일 기간 유지. 우리나라 여러분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재무행정관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올해가 25년이죠. 26, 27, 28, 29, 30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25년이죠. 6년, 7년, 8년, 9년, 10년, 30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잡으세요. 요 1, 2년은 좀 디테일하게 짜요. 3년부터 4년, 5년 차는 대충 짜.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자,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1년을 추가해. 그럼 내년에는 2, 6, 3일이겠죠.
그럼 또 다시 꼼꼼하게 짜고 또 대충 짜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1년을 추가해요. 연동, 왜 계속 굴러가죠? 롤링. 계속 굴러가죠.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동일 기간 유지, 수정 보완. 다시 1년이 지나면 1년을 추가해서 무슨 기간을 유지하면서 동일 기간을 유지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계획을 우리 뭐라 그래요? 연동 계획입니다. 이게 좋게 보면 여러분 단기와 장기를 연계하는 거죠. 그죠? 단기와 장기를 연계하기 때문에 아주 좋지만 문제는 뭡니까? 시간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그죠? 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그 단점에 1번이 많이 나와요. 일반 국민에게 호소력이나 정치적인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으로는 부적절해요. 그 여러분들이 자 어떤 정치가가 꾸준히 수정해서 한국 경제 잘 이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5년 뒤에 5만 포인트 어느 게 정치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후자가 훨씬 더 매력 있죠. 그죠? 그래서 집권당의 선거 공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강제계획하고 자율계획의 중대 유도계획이죠. 프랑스의 모네 기획 1945년 정도 되겠습니다. 한 50년 정도 되려나? 프랑스의 모네 기획은 여러분이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거? 준수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미준수자는 처벌하는 거. 무슨 규제 이거? 간접 규제죠. 그죠? 그래서 강제성의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도 봅니다. 넘어가시죠. 기획 과정은 넘어가고 기획 전제가 있습니다. 4번 요것만 보면 끝났습니다. 기획 전제. 자, 프레마이스 전제. 미래에 대한 가정이죠. 다시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가정. 미주착 기획 전제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기획 전제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 한 해 25만 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35년도에 대략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날 거라고 전제해야지 목표를 40만 명으로 잡든 30만 명으로 잡든 25만 명으로 잡든 어떤 목표가 나오겠죠. 다시 저출생 정책을 기획을 짜려면 몇 년 뒤에 얼마라는 전제를 깔아줘야지 그보다 더 높아지고 이렇게 목표를 짜겠죠. 기획은 항상 뭐가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전제 조건. 전제라는 거는 뭐에 대한 전제? 미래에 대한. 미래. 요 시험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다시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뭐라 그래요? 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의 제약 요건에서 그레시안 법칙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그레시안 법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정보의 그레시안 법칙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그냥 쉽게 봅시다. 자, 여러분. 시중에 여러분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이 다 유통돼요. 알았죠? 여러분도 가진 돈 중에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사면 무슨 돈 낼 거야? 당연히 가짜 돈 내겠죠? 그럼 이제 거스름돈 받는 것도 그분도 무슨 돈을 주겠어요? 가짜 돈을 주겠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시중에 거래되는 모든 돈은 무슨 돈이야? 가짜 돈이죠. 좋은 돈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내버렸죠. 여러분들, 이제 정보의 그레시안 법칙은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쓸모있는 여러분 정보는 인터넷에 안 올리고 쓸데없는 정보만 인터넷에 올리죠.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무슨 정보예요, 사실? 자극적이고 불필요하고 오남용된 그런 정보들이죠. 그레시안 법칙. 뭐라고요? 나쁜 게 좋은 걸 몰아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 다시 뭐라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무슨 법칙? 그레시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 집행론까지 끝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